언젠가 인간은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통제하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단지 서로의 이웃을 파괴하는 데에만 사용되지 않기를 희망할 뿐이다. 이전에 트리니티 실험을 거쳐서 원자폭탄이 등장하는 것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이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느라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더라고. 개발과 생산에 대한 물리학이나 기술적인 부분도 이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지. 그렇지? 사실 1940년대 미국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야. 그것도 무슨 소리야? 물리학계의 천재들이 이 대대단위로 모여서 이전까지는 이론적으로 규명되지도 않은 핵분열 현상을 가지고 이 원자폭탄을 만들어낸다는 게 맨해튼 계획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시절 군인이나 기술자, 이 정치가들 입장에선 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겠어. 하긴 우리 같은 후대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뭐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사건으로라도 이해하지. 그러니까 트리니티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 실제로 이 실라르드와 페르미가 제안할 때만 해도 육군 반응은 굉장히 미지근했지. 하지만 개발이 진행되고 시카고의 원자로가 돌아가면서 어떤 원리인지는 몰라도 작동만 했다 하면 전쟁을 바꿀 만한 무기가 된다는 것 하나만은 분명해진 거야. 이쯤 되면 핵무기에 대해 기본적인 감은 잡은 거네. 그렇지. 근데 웃긴 건 이 개발을 주도한 미국 말고도 한 발 뒤처진 영국과 소련 역시 대충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국 측 정보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쭉 이어졌지. 스파이구나. 그렇지. 특히 이 소련에서는 자체 연구로 원자폭탄의 가치를 알게 된 스탈린의 지시로 GRU 요원이나 이 포섭대한 정보원을 맨해튼 계획에 마구 침투시켰어. 가장 유명한 예가 로젠버그 부부나 클라우스 폭스 같은 사람이지. 그 사람들 말고도 많았지. 심지어 페르세우스라 불리던 스파이의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 아니, 무슨 스파이 맛집인가? 보안 관리 안 하고 거기 살진 않았을 텐데. 미국도 맨해튼 계획을 최고 기밀로 다루고 있었으니 이 스파이에 대한 경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작 스파이는 못 잡고 괜히 오펜하이머나 페르미, 실라르드만 못살게 군 걸로 유명해. 그러다 결국 영국한테도 뚫리게 되지. 그 영국은 맨해튼 계획 거의 지어놔도 동맹국이잖아. 근데 무슨 스파이야? 저 클라우스 폭스 있잖아. 이 양반이 소련에만 정보를 넘긴 게 아니라 영국에도 정보를 넘겼거든. 이중 스파이였겠네. 사실 영국에 제공한 정보 이야기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 핵물질을 한창 생산하는 동안 진행된 주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폭탄을 목표까지 가져갈 수단을 확보하는 거였어. 그냥 폭격기에 싣고 가서 떨구면 되지. 뭐 다를 게 있나? 당시 핵폭탄이 좀 컸어. 게다가 핵폭탄 설계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몰랐어. 심지어 당시에 그 천재들조차 몰랐지. 결국 폭격기에 실을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한 뒤에나 이게 투사 수단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거네. 다행인 건 미국에 괴물이 하나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B-29. 이 B-29라면 태평양의 티니안 같은 섬에서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 이 비행 성능도 뛰어나서 요격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지. 거기다 이 엄청난 크기의 핵폭탄을 실을 수 있고 말이야. 당시에 그 조건을 다 충족하는 폭격기 자체가 B-29뿐이었지. 하지만 B-29로도 어려웠다는 게 문제 아닌가? 그래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17대의 새로운 기체를 차출해서 원자폭탄용으로 개조하고 전문 폭격 부대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최고의 대원들까지 선발하려고 했어. 귀가는 부대를 편성하고 폭격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뭘 투하할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귀관의 임무는 그것을 탑재하고 목표까지 싣고 가서 투하하는 과정을 상정해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단, 나는 그것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언가라고 믿는다. 무게 잡으면서 뭐 이렇게 매트가 이게 막연해. 뭐 기밀인데 어쩌겠어. 그래서 티베츠가 폭격 계획인 실버 플레이트의 총책임자가 돼서 제509 폭격 비행단을 창설하게 된 거지. 그리고 핵무기와 동일한 규격으로 만든 이 콘크리트제 모이탄을 떨구면서 훈련을 하게 됐어. 그쪽도 복잡했구만. 그리고 훈련을 마치자마자 태평양의 티니안 섬에 배치돼서 투하할 폭탄과 투하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하게 됐지. 대기만? 다른 임무는 안 하고? 이게 최고 기밀이잖아. 그래서 509 폭격 비행단 전체가 이 전용 막사에 틀어박혀서 헌병의 감시하에 훈련과 대기만 한 거지. 완성된 원자폭탄의 가장 큰 관건은 이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사용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였지. 여기서 큰 영향을 미친 게 이 원자폭탄에 대한 인식이었어. 인식이라. 이게 대규모 파괴의 도의적 문제나 방사능 오염 같은 거 이미 그 시절에도 예상하지 않았나? 문제는 그 예상이라는 게
개발을 담당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불확실하게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야. 최종 결재권을 가진 루스벨트 대통령은 원자폭탄이 엄청나게 센 폭탄이고 이 주변에 환경 오염이 좀 있나 보다 수준 이상의 인식이 없었어. 아이 정말? 루스벨트가 이 화학무기는 굉장히 잔인한 대량 살상무기라면서 보복용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잖아. 화학무기보다 잔인한 무기라고 생각했으면 사용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거다. 이거 말 되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단순히 살상의 규모만 따지면 미국은 이미 원자폭탄이 아니라도 비슷한 일을 할 능력이 있었다는 게 문제야. 진짜? 전후 연구에서 120에서 270대의 B-29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는데 당장 종전 당시 이 세계 3에 배치된 폭격기만 900대는 되거든. 300대 이상의 폭격기를 동원한 도쿄 대공습 사례가 있으니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았겠네. 피해 규모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보다 도쿄 대공습이 더 컸었고 말이야. 그래서 당시 원자폭탄 투하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인식 자체가 달랐다는 걸 깔고 들어가야 돼. 잠깐, 이 과학자들은 막연히나마 위력이나 부수 피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 내부 반발은 없었나? 실라르드 같은 사람들은 원래 개발 목적이 독일제 핵무기 대항용이었으니까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핵실험 장면은 일본인들에게 보여줘서 협박용으로 쓰자 뭐 이런 입장이었지. 하지만 과학자들의 서명 정도로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게 문제야. 루스벨트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은 이 원자폭탄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 포츠담 회담 직전에 트리니티 실험 성공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니까 뭐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부수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는 루스벨트보다 잘 알게 됐지. 하지만 기본적인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 오히려 핵무기 사용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건 두 번의 전투였지. 끔찍했지.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에서만 미군 사상자가 11만 명 이상 나왔잖아. 연합군의 승리는 확실했지만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라 생각하면 일본 본토에 상륙했을 때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었어. 이게 트루먼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부담이었지. 하긴 미국 국내 전쟁 피로도도 이게 만만치 않은 때였으니까. 문제는 일본이 포츠담 선언과 미국의 항복 권유를 싹 무시했다는 거야. 1억 총옥새 같은 이상한 소리나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 그래서 트루먼은 미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소련의 참전을 요구하거나 핵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거구만. 트루먼은 6월 18일 백악관에서 일본 본토 상륙 작전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바로 이때 원자폭탄을 사용해서 충격을 안겨주자는 의견이 처음 나왔어. 그래서 상륙은 상륙대로 진행하면서 상륙 이전에 항복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한 거야. 지금이야 일본을 무너뜨린 최후의 한방 같은 거지만 당시에는 대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신무기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네. 뭐 실제로도 그랬으니까. 아무튼 원자폭탄 개발과 운용을 담당한 군인들은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이 목표를 이미 뽑아둔 상태였어. 그리고 티니안에는 이미 509 비행단이 전개 중이었지. 미국은 마지막으로 스위스를 경유해 일본한테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고 며칠을 더 기다려줬지만 결국 일본은 전부 다 거부해버렸어. 마지막 기회를 버렸구만. 결국 1945년 8월 6일에 벌티베츠가 직접 탑승한 B-29 에놀라 게이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지. 우라늄 235를 사용하는 포신형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폭발하면서 TNT 16,000톤에 필적하는 규모로 폭발했고 충격파로 인해 폭침지 주변 1.6km 이내가 완전히 휩쓸려 버렸지. 그 뒤에 열폭풍과 화재로 시가지 전체를 날려버렸고 방사능 분진들은 수증기와 함께 뒤섞여서 검은 비가 쫙쫙 내렸다고 하더라고. 폭격 후 4개월 동안 총 사상자가 군, 민간인 합쳐서 18만 명 정도 되지. 개요야 몇 번을 봤지만 이게 볼 때마다 끔찍하단 말이야.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답답했지. 당장 일본 측 핵무기 개발 담당자인 이시나 요시오 박사가 핵무기가 맞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줘도 결사항전을 외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고 이 온건파조차 무조건 항복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거든. 그때지 덴노가 정부의 전쟁을 끝낼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게. 사실 일본은 그때까지 참전하지 않던 소련의 중재를 기대하고 있었거든. 포츠담 선언이 요구한 무조건 항복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말이야. 그런데 정작 8월 8일 소련이 만주 방면으로 침공을 개시했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원자폭탄 펜맨이 투하됐지. 나가사키에서도 인명피해가 8만 명 정도 나왔지. 일본 지휘부도 그 피해 규모에 경악을 했다고 하고. 문제는 이때도 완전히 항복을 한 게 아니라는 거야. 8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어전 회의에서조차 6명의 인사 중 항복파가 3명, 반대파가 3명이었어.
여기에 덴노가 항복을 지지하면서 겨우 항복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건마저 반대해서 쿠데타가 벌어질 뻔했지.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눠보니 원자폭탄 2발에 놀라서 이게 항복했다는 이야기와는 이게 많이 다르다는 게 잘 보이네. 원자폭탄의 개발 과정도 그렇고 투하도 그렇고 정말 이게 당시 상황과 시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잘못 해석하기 쉬울 것 같아. 그렇다니까.